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50주년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50주년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니까 그 50주년을 희년이라고 해서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갇힌 자를 풀어준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희년이라는 게 굉장히 뜻깊은 기념일이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이제 1900, 이제 우리가 4.19 50주년이니까 1980년인데 그해 1월달인데 박범민이라고 하는 같은 동료분이고 이렇게 하고 후배인 친구가 와서 이제 금년이 4.19가 50주년 됐는데 우리도 한번 4.19 세대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이승만 박사의 종각파를 한번 평가할 때가 그건 아니냐. 저도 50년이라는 말에 좀 귀를 꽂혀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당초에 이제 토론하다가 주제 발표를 누가 하냐 하다가 이제 유근일 씨를 하자 의견이 동의됐는데, 유근일 씨 본인이 자기는 그 당시에 군에 있을 때 수척이가 못된다. 그게 대모 현장에 있던 이영희가 쓰라. 그래갖고 이제 제가 쓰게 됐어요. 근데 막상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관을 쓰다고 보니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 1946년에 국민학교 입학했는데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입됐죠. 그때부터 4.19 때까지 계속 대통령은 이승만 박사 한 분이니까 우리가 이승만 박사를 따로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고, 또 이승만 박사가 자기 우상화를 하는 사람 같았으면 또 알게 됐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오래 서고 독재자로 다도자고까지 됐습니다마는 이승만 박사가 어떤 분인가 알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980년 4.19 50년에 이승만 박사의 공과 과외된 주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제가 3개월간 국회 노동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 책들만 일단 주제 원고로 쓰기 위해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중대한 변화는 왜 22대 때 22세 때 가지고 있던 이승만에 대한 이미지가 70살 넘은 72세 된 1950년 4.19 50주년에는 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22살 먹었을 때의 이영희가 본 이승만은 22살 먹은 대학교 3학년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정보 그 선에서 이승만 박사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72세 4.19 50년을 맞는 1980년의 이영희는 생물학적 이영희는 같습니다만은 머리에 쌓인 지식과 정보 요양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그때는 벌써 언론계에 있다가 정부의 통일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북한 관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으로 또 3차례 국회의원 생활을 했고, 특히 국회 외무위원회를 제가 3번 다 했고, 국회에 가서는 문교공고위원장 하는 2년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회 외무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출장들을 많이 다녔고, 또 민정당 총재 비서실장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도 많이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다니다 보니까 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한 나라의 운영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출장 다니니까 동남아의 정치 정세, 아프리카의 정세, 중남미의 정세를 다 알고 보니까 그런 지식을 좁히기 위해서 이승만을 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해서 하야하는 독재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느 독재자도 국민이 물러나라고 해서 자기 말로 물러나는 독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보니까 이 양반은 자기 스스로 물러났는데 그 독재자가 아니라 장기집권에 대한 말은 들을 수 있어도 독재자로 변화받을 이유는 없다 하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승만 박사님과 그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를 보다가 어린
장성한 사람들에서는 어린의 일을 보한 것처럼 우리도 22세 때 봤던 이승만 대통령과 72세 된 이경규가 본 이승만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차이 제일 큰 차이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살았던 1875년대의 역사, 소위 한과 한반의 역사 속에서 이승만 박사는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바뀌냐? 이승만 박사의 그 여러 가지 논리 가운데 제일 핵심은 양반만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사회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조선사회라는 게 양반만이 재산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반만이 할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 이상이 농노가 되어갖고 그 농민들이 농노 조타를 위해서 양반들이 호의호식하면서 너무 통농을 하면서 역사를 끌어가는 이게 왕권을 위해서나 국권이 없는 그런 처참한 역사에 대해서 그분이 선다 때로서 가장 큰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조선이 망한 걸 보면서 나라를 잃은 것은 슬픔이지만 양반경이 메무러진 것은 기쁨이다. 그런 논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분이 양반만이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그분의 글에 나옵니다. 이게 그분이 있었던 독립운동, 독립정신이랄지 그분이 있었던 청일정기, 우리나라에는 청일정기에 대해서 잘 안 알려졌는데 이승만 박사가 1905년에 1895년에는 청일정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교를 했어요. 그때 각 중국 정부, 우리 정부, 그때 일본 정부가 발표했던 청일전에 관련된 호고문, 조약문, 성명문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놓아가지고 집대성은 책이 청일전쟁이 청일정기라고 나왔어요. 그런 책이 나왔다는 거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승만이라는 양반이 그들은 유학 출신인데 그 양반이 당초에는 유학을 했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율복 선생이 13살에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도 13살에 등록하겠다는 뜻으로 과거 시험을 여러 번 해보신다면 한말에는 실력이 합격을 시킨 게 아니라 돈이 합격을 시키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식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본다는 것이 1895년인데 그때 보려고 했더니 가보경쟁으로 과거제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이 과거제가 폐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백의학과에 들어간 것이 신학문에 접근이 됐고 그때 이제 서진필 선생을 모시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보라는 이제 유학의 세계, 과거 공부하던 시의 세계로부터 저는 백신지를 보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해방된 직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한글 깨치 운동 아닙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 국민이 나서서 그런 문맹률이 87%에 이르렀는데 문맹률이 87%의 문맹률을 20%로 끌어내렸어요. 따라서 1945년, 1948년 50선거 때 우리는 기호 1, 2, 3번 못 썼습니다. 전부 막대기를 썼잖아요. 문자가 워낙 모르는 게 막대기로 두 끝이다, 한 끝이다. 자기 아무개 번호는 세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기초가 완전히 없는 땅에다 이거 민주주의를 세우는 그런 과정인데 제일 중요한 걸 이승만 박사는 그 문자를 가르치자, 문자를 해주시자는 게 제일 컸고요. 그래서 그분이 해방 직후에 예산력에 거의 없는 나라에서 초등 의무교육제를 관철시키고 그때는 의무교육제지만은 막 학교에서 월상을 건이라고 돈 못 내는 사람들 담임선생이 불러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초등 의무교육제를 밀고 나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승만 박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 하나는 양반도 재산을 쌍문도 재산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과거에 1924년 태평양기에 발표한 공산당의 당구당이라고 하는 논설에서 발표했던 자기의 철학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해방된 역사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소위 토지개혁을 가능합니다.
농지계의 농지계입니다. 그 당시 잘 알다시피 토지개혁이라는 게 자유시민경, 자유시민경, 자유사회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토지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진호 선생이 헌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하는 헌법조항을 만들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건 한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토지는 농민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제한이기 때문에 그거 관선당이 힘들어서 유진호 선생의 회고록을 보면은 자기가 법안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한테는 동의를 했지만 인천 선생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이런 형편이니 우리가 사실은 토지 농지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공산당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 1945년 9월 15일 날 조선공산당이 다시금 창당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큰 보험입니까? 농민은 무상물소 무상보배로 토지는 농민에게 줘야 한다. 그리고 그 관리는 각 지역별로 구성된 인민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그거로 굉장히 큰 인기가, 공산당의 인기가 그때 대한민국에 거의 농민들은 거의 하나 같은 목소리로 공산당을 지지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지주들한테 수탈당해, 국내 지주들한테 수탈당해, 마지막 땅에는 일본 정권에서 징용으로 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상태라는 게 그때 노예보다 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망쳐오고 있다가는 우리가 절대로 공산당한테 나를 뺏긴다. 그러니까 인천 선생이 굉장히 고민을 한 끝에 우리 육은 말이 일리가 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거지. 근데 그 말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5견고 이상 가진 사람이 전체 농지주의 50%를 차지했는데 인천 선생이 가진 땅이 얼마입니까? 3,247평이에요. 3,247평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인데 농지개혁에서는 3정도가 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가 직가로 매입한다고 매입받는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입니다. 이게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아니라 유상매입 유상분배인데 사실은 유상매입은 무상몰수로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토지를 3정도 이상의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놓고 집가진구를 줬는데 집가진구 문제가 언제 끝났습니까?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때 끝났으니까 50년 4월에 끝나는 농지개혁이 집권보상이 끝난 것이 1968년이에요. 전쟁 끝나 경제개발 끝나 전쟁복구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68년에서 끝났으니까 말은 유상 매입이지만 실제로는 무상몰수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6.25 사변 2달 전에 농지개혁이 끝났는데 아주 재밌는 것은 그 당시는 농지개혁에 의해서 전부 소작농들한테 자기가 차지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자기가 따라진 땅이 어느 땅이 내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하는 열람 절차가 있어요. 그 열람 절차가 다 끝난 것이 1956년, 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4월 20일 전에 그 열람이 모두 끝남으로써 사실상 농지개혁이 1950년 4월 20일에 끝나고 한 가지 소작농들에게 농지를 분배할 때 가족수가 다르잖아요. 가족수에 맞춰서 점수제를 평가하는 부분이 6.25 사변 이후에 통과되게 돼 있어서 그 점수제만 발전하고 나머지는 전부 끝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내가 앞으로는 어느 땅을 내 것이 감정을 줬던 것이 공산당 선진의 모임의
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지하는 결과까지 왔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그 자연농 체계가 기반이 되었고 한국의 경제 부분이 이루어졌다. 그게 지금 학계의 통설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필리핀도 농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만 지지자들의 반발을 당했습니다. 브라질도 농지개혁을 추진했습니다만 말했습니다. 각 나라가 신생농가들이 대다 2차 대전 끝난 후에 농지개혁을 시도했지만 모든 국가에서 실패한 농지개혁이 한국에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승만 박사의 집념 때문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바로 그래서 상놈도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나라, 상놈도 공부를 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승만의 자기 목적이 우리나라 건국 정책의 가장 핵심 부분으로 등장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감명 깊은 부분 하나는 이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게 해방 문화재 하겠습니다. 예. 저는 옛날에 사람들이 강연을 해서 가끔 물을 먹는 것을 무슨 폼으로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침이 나오는 양이 줄어들어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물을 보충하지 않으면 강연을 못하겠구만요. 이 카이로 사는 문제를 우리가 관심 가져야 이유는 잘 알다시피 1943년 카이로의 연합국 지도자들이 모일 때는 2차 대전이 곧 끝난다. 따라서 유럽 전선에서도 곧 끝나고 태평양 경제도 곧 끝날 텐데, 끝난 이후에 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올리는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은 거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의 결과로 나라를 뺏겼거나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 같으면은 당연히 구제 대상이 되는데, 한국은 언제 식민지가 됩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일어났는데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제가 노래것은 그 낙하소녀가 쓴 방위대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낙하소녀가 쓴 방위대강을 보면 일본이 침략했던 국가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왜 한국을 침략했는지 안 치자고 내가 그때 동경대학에 김영자 박사한테 전화를 해서 낙하소녀가 쓴 책을 보니 일본이 침략한 가까운데 한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맞습니다. 일본이 언제 침략했습니까? 그냥 고종황제 이하 전 귀족들을 협박 공갈로 해서 매일 해버린다 그래요. 조선 국왕과 일본 왕을 같은 식으로 대접해주겠다 해가지고 귀족도 같이 주고받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 당시 돈 3억 원을 쓰자고는 송길준의 주장을 이또 히로피가 1억 5천만 원으로 깎아갖고 전부 매입을 끝내버리더라고요. 근데 조선은 합방에서 매입 합방이기 때문에 이건 침략에서 맺은 명토가 아니니까 거기 2차 대전 협상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측의 법리론입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원래 카이로 선언 같은 소위 연합국들이 정처리에 대한 합의가 되려면은 연합국의 각 대표들끼리 서로 초안을 교환해가지고 그 내용을 결정하는 건데, 카이로 선언만은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미 국무장관, 미국 대통령,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무장관이었던 국무보좌관, 안보보좌관이었던 해리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카이로 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조선은 노예 상태에 위하여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해방시킨다 한 그 조선 조항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어느 연합국가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초안해서 집어넣는데 루스벨트 때문에 검토하면서 왜 조선 조항을 집어넣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태평양에 하는 것은 일본 침략자들 때문에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각각에서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조선을 풀어주려고 집어넣습니다. 그래 좋다. 이 동의를 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저식이나 장개석이나 트루만도 아니 저 스탈린도 꼼짝 못했던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랜드리스 액트에서 무기 대여법에서 원년 받으려면은 전부 국무국방 보좌관이 했던 해리 호킨스한테 전화해서 원조로 과정받았기 때문에 당시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실력자가 해리 호킨스예요. 그러니까 호킨스의 뜻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뜻이고 이것이 곧 미국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도 시비를 못 걸었죠. 그 초안 때에서. 다만 윈스턴 처칠이 외교상 용어라고 했었던 코스가 프로파리 적절한 시기에 나라를 독립을 구한다는 말을 고쳤어요. 인듀 코스라고. 그러니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게 사실은 엄청난 그 함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탁 도치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라고는 큰 사고가 됐는데 어떻든 해리 하킨스에 의해서 대학 조선이 독립될 수 있는 길이 텄다는 거죠. 예, 우리가 1945년 되기 전에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가졌던 노선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침략 때 일본을 군사력을 밀어서 물리치자 하는 무장투쟁론이 제일 큽니다. 거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김전인 장군도 들 수 있고 이종찬 씨의 할아버지 육형제가 한 우리나라 당시 조선도로 2조 매천이나 돈을 갖고 만주로 와서 저희 식구들이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고 만주에로 몰려오는 우리 국민들을 묶어서 독립군으로 편성하는 또 경상북도의 안동에 있던 이상동 선생이 전투 가산을 틀어갖고 또 와서 신흥 무관학교를 같이 합자해서 만들었던 거. 이게 전부 일제시대 무장투쟁, 무장으로서 이스마일은 절대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장투쟁을 절대 이거 우리 조선족 2천만이 다 죽어도 무장으로 일본 군대를 지원할 수 없다. 이승만 박사는 청일전쟁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일본이 1905년에 1895년에 그 청일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청일에 승리하는 대가를 마무리한 것이 시모노세키였죠. 시모노세키에서 대만 지금 평화열도는 일본이 부셔오고 요동반도는 일본이 조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13국 간섭을 해가지고 요동반도를 일본이 포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에 의한 조선의 지배는 비합법적이고 동양평화에 방해가 되니 일본의 지배로부터 조선을 빼내야겠다고 하는 국제사회의 간섭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의 길을 걷자. 이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김구 선생들 일본의 우리나라 침략의 원인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제거하는 테러리즘. 우리 윤봉길 선생이나 이봉창 선생이 미국 사람들이 타임지했을 때는 테러리스트라고 썼지만은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그래도 테러리스트 안 쓰고 의열투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군부 무장투쟁으로서이냐 의열투쟁이냐 외교투쟁이냐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 시종일관 외교 독립노선을 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독립이 된 것은 외교 독립이었지 무장투쟁이나 의열투쟁은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 주변 세력을 활동하는데 이승만 박사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외교 독립노선을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독립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의 조정들은 전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약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과 다 강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당시 조선반도의 생각 때는 외세가 강대한 외세라게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중국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 조선 외교의 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궁중에도 있던 팬들이 전부가 다 친일파냐 친록파냐 친중파였지 친일파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양반이 백의학당을 졸업하고 독립정신
중요해서 독립협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든지 그 당시 대한제국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때 조선국왕이라고 하는 조선국왕 땅을 뺏으면은 국제법적으로 일본이 전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중국에 속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 국왕 안 돼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속국으로부터 조선을 떼내갖고 한목의 주권자로부터 먹기 위해서는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한제국, 건양원년, 광원년 같은 여러 해은 자주국가 그런 게 아니라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일본이 식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주권국가 선포제를 씌운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시기를 이제 그게 1895년부터 1905년까지 10년 동안이나 기간 동안에 조선들이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독립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때도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주변정세 환경에 대한 공부를 의외로 많이 해서 만민 우리 지금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것처럼 독립협회 운동이 형식적으로 독립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독립협회 운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정에 개입하자. 그래서 이제 만민공동회를 1898년에 만들어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임금이 삼국간섭에 의해서 러시아가 요동반도를 되찾는 걸 보고 주변 국가에서 실력은 러시아가 돼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게 붙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에 붙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임금이 직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다 잘하는 아관 받잖아니. 왜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만민공동회에서 임금이 우리나라 조정을 버리고 왜 러시아 공간에서 일을 하냐 하는 아관 받침을 받으면서 빨리 궁전으로 복귀해라. 그지라. 두 번째, 러시아가 우리나라 재정 고문도 들어왔고 지금 부산에 있는 원령도를 자기네들 초차지로 만들고 또 이제 러시아의 일본 터전으로 완전히 소수당이 변해버렸으니 러시아의 간섭을 배제하자. 그게 지금 종로 종각 앞에서 한 10,000명의 군중이 러시아 대사를 몰려가면서 항의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만민공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광화문 지금 파동이 지금 만민공동에 비슷하게 전개되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놀래가지고 재정부문 철수시키고 지금 부산에 있는 재정도 그 조체부화를 포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웅큼한 나라라는 것을 이승만 박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히 한참 이제 레닌이 프랑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레닌이 원동민족 독립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애국자들이 전부 몽양 선생님들 전부 다 이제 러시아에 기울어 갈 때 이승만 박사도 러시아가 한 말 우리가 도와줄까 하고 그분이 이제 국제연맹 쪽에 갔다가 비공식으로 하여간 러시아를 모스크바로 들어갔어요.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 일본 외상 요시자와 소련 외상 카라이 회의를 해가지고 시베리아에 있는 일본 군대를 우리가 철수시킬 테니 조선의 독립운동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중단하라. 딱 이게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고 이게 러시아가 우리 우방이 아니구나. 그때 톡톡. 그러다가 이제 해방된 나라가 딱 됐는데 그것도 루스벨트 제안으로 조선을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 신탁 통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 통치를 한 이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신탁 통치를 관리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할 텐데 임시정부는 좌우 연립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랗 합의에서 7개 나라에서 성립됐던 이 좌우 연립의 임시정부는 전부 좌익한테 다 넘어갔어요. 이승만 목사는 그걸 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개입한다. 유라시아 대륙의 지배세력인 러시아가 임시정부의 좌익대를 대표로 들어온다. 미국은 한국에 잘 모른다. 그러면 결국은 신탁 통치되면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좌익파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가 똑같이
신탁 통치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김구가 반대하는 목적과 이승만이 반대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김구는 한민당 김성수 송진우 선생 그 양반들이 전부 김구가 주도하는 임시정부를 받들어서 임시정부가 독립정부의 대안이자 하는 그런 주장을 앞세워서, 그런데 신탁통치는 김구 주도의 임시정부가 중심으로 나라로서 거세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은 철저히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며칠이죠. 그런 데를 모여가지고 그 다음 경기장에서 김구 선생은 그 임시정부 강요해줬어요. 이거죠. 우리가 미 긍정을 법을 할지라도 임시정부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소련이 개입한 남북 협상정부, 좌우 연립정부는 절대로 적화해지니까 만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가 반타국으로 일어난 동해 신탁 통치는 살짝 실패가 됐는데, 제1차 신탁 통치가 끝나고 신탁 통치가 미소 공개시 시표로 끝나자마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지방으로 유세단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전에 갔더니 한 10여만이 모이더래요. 아무 홍보도 안 했는데 이승만이 대전으로 온다는 말만 듣고 한 10여만이 모이고, 대구를 갔더니 그 배가 모이고, 부산에 가니까 그냥 많은 30만이 모이고, 배 타고 목포를 갔더니 한 5만여 명이 모이고, 그 시골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돌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개성에 갔더니 인파의 가장 절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 모스크바 방식을 때려고치고 유엔을 한국의 독립에 관여시키자. 이게 모스크바라는 이 사대의 전후의 종교 전위 문제로서 한국의 독립을 다룰 게 아니라 이제 신생 독립국가의 주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유엔에 맡기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모델을 유엔 모델로 바꾼다고 하는 결심을 이승만이 했는데, 그 당시 하지장은 철저하게 좌우 연립정부를 통해 가지고 신탁 통치를 해야겠다. 아주 국무석으로부터 별명이 없으니 나는 박수 사명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이승만하고 한주하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가서 계속 그 추진했죠.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었으면 아마 이승만 박사의 주장에 관철이 안 될 텐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트루만이 승계를 했는데, 동굴아빠 7개국을 소련이 주장을 했더니 전부 공산당국가 배령자. 그러니까 소련 미국 속닥에 영국과 미국이 결해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히랍까지도 이제 적화시키고 발칸반도의 히랍까지도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소련의 음모가 드러나자 이제 더 이상 소련에게 양보하고 무호구가 되고 하다가는 이 자유세계의 영역이 줄어들겠다. 그래가지고 트루만도 진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으로 나라로 오는 나라는 식욕으로 저지하겠다 하는 트루만 대통령이 1940년에 발표하는데, 이승만 박사가 모스크바 방식을 포기하고 유엔이 한국 독립을 관여시킨다고 주장한 것은 그 시점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미국이 이승만 박사의 안을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지해서 유엔 방식으로 한국을 통일하겠다는 통일독진단은 안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국내에서 한민당은 임시정부 지지를 포기하고 유엔 방식에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기로 했고, 메가베 장군은 하지 장군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승만 박사가 이번에 미국에 돌아올 때는 거적적인 환영을 해라. 그러니까 1945년에 김일성이가 평양에 들어갈 때 소련군 주도로 거적적인 환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메가베가 유엔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고적적 환영을 하라. 그러고 이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도 지금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문제 하나가 지금 친일파 문제입니다. 친일파 문제는 그 당시 1945년 12월 9일 날 중요한 절기가 돼요. 1945년에
인천 김승우 선생님이 스폰서 해가지고 해외에서 들어온 독립운동가들을 9.19에서 환영하는 만찬 일입니다. 그 만찬 석상에서 고아 송기동 선생과 우리 신키 씨가 논쟁을 벌입니다. 국내파들은 신이라고 보고 살지 않느냐? 우리는 해외에서 공찬을 쓰겠다. 그래서 국내파와 해외파를 가르는 소리를 하니까 서로 여기저기서 방해하고 되게 시끄러우니까 그때 이승만 박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떠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2천만 조선 인민이 친일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나라를 만든 모든 책임은 조선 국왕에게 있다. 총한방을 두고 한일 합병에 동의해가지고 2천만이 친일하지 않고 살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임금 잘못 만나서 36년간 왜 생활하기도 더럽게 힘들었는데 이제 해방전 요구에서 너는 국내파다 너는 실파다 우리가 따져야 되겠냐. 우리가 이런 종해몽해를 쓴 나라 안 만들려면 우리가 힘을 안 쓰고 당연하다. 이렇게 선언했더니 그 차징이 조용히 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승만 박사의 그 친일 반문기에 대한 대하는 태도는 반민특위에서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반민특위가 결성되고 수많은 친일파들을 적극으로 반민특위법이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유진호 선생이 갖고 온 법안 초안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에게 협력한 자들을 처벌한다는 반민특위 조항을 헌법에 적용할 때 이승만 박사가 초안에다가 글자 4자를 더 추가해요. 친일파 가운데 악질적인 친일 의견자를 적어놓자. 그 악질적이라는 4자 때문에 인천 저기 누굽니까? 6단 태남대리 같은 사람이 전부 무속을 면제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말년에 친일을 했지만 악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른바 생제용 의사들까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악질적이라는 단어 4개로 사실상 반민특위는 처벌로 극단적인 한국당과 조선공산당 입장과 전 배치된 거예요. 김구 선생은 친일분자들은 철저히 처리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야 되는 게 김구 선생의 입장입니다. 조선공산당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둘이 다 국내 기반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분자들을 제거한다고 그 명분에 서야만이 자기한테 주권이 못 이루는데 이승만 박사가 악질적인 말을 써버린 바람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등교육 자체 형사들밖에 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622명을 기소를 했는데 6.3회 저지하고 체포한 사람이 물건 전부 다 물건 나가버렸죠. 전부 형 집행금지로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해치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위안부에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이승만 박사가 신탁공채에서 러시아를 한 것이 러시아의 본질을 뺏어가지고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승만 박사의 관심을 끌 만한 사안 하나는 이승만 박사 때 개헌이 2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제1차 개헌이 부산 정치파동이에요. 부산 정치파동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왜 대통령이 직선이 하느냐? 미국이 휴전을 대한민국한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대통령을 국회에서 그랬는데 한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대통령을 흡입해서 이승만을 제거하고 장면으로 바꾸면 그 장면 총리가 휴전 예정에 서명할 것이다. 그런 무초대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공작이 추진되는 거 알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말을 거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직선제예요. 그래서 난 정청무일보고 대통령이다. 국회의원 대통령이다.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상정을 시키고 그 호남 일자, 호남 경상, 영남 일자 3개 지역의 개헌 선포고 수많은 이제 민의를 동원해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통과시켜서 이승만 박사가 2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나 2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면 간선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쟁 중에 직선 개헌에서 직선 당선되어가지고 내가 전체 인민을 대표해서 휴전을 반대한다.
그리 뭐라 합니까? 이게 결국 이승만 박사를 제가 해버리라는 계획까지 만들었던 게 아니라 해버리는 그 두 번째 그 제1차 개헌 파동입니다. 근데 저는 제1차 개헌 파동은 그 파동을 겪지 않았더라면 휴전안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휴전 조치라고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절차와 방법에 한계가 있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에는 직선제 개헌도 있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전면 실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2차 개헌이 1958년도에 또 일어납니다. 2차 개헌이 뭐야? 근데 2차 개헌에는 굉장히 중요한 안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4.4.5의 개헌으로만 알려질지 4.4.5의 개헌이란 말인지 그 안에 한국의 내용들을 몰라요. 그 4.4.5의 개헌 얘기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1954년에 한미 방위조약에서 북한의 남침은 일단 이제 좌절을 시켰으니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를 시장경제로 발전시킨다는 시장경제 조항이 1954년 제2차 개헌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두 번째 개헌안은 과거에 그 전에 있던 부통령, 초대 부통령 이시영, 2대 부통령 김선수, 3대 대통령 함태영, 이 사람들은 부통령이다만 대통령 승계권이 없어요. 국회에서 바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두 번째 개헌안은 2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승계권을 갖는 부통령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도 어떻게 런닝메이트제는 생각을 못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을 한꺼번에 런닝메이트가 생겼다면 4.19 혁명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과 부통령은 따로 뽑는 제도를 유지해 가운데 부통령 승계조항을 넣었는데 1954년에 조명욱 민주당 대표하고 이기훈 간에 합의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그때 85세니 그냥 뭐 언제가 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 제한 조항을 주지 말고 다만 대통령이 누구시여 부통령이 승계하도록 하자. 그런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의 결과가 이기훈 조병혁의 합의사항이 나오는 제2차 개헌인데 그날 개헌안을 했는데 136표면 통과되는데 135표인데 우리 집안 어른이에요. 이용범이라고 하는 양반이 이부자를 이부자가 있는 걸 동그라미 치라니까 가만히 보니 오른발따이고 이부자가 들어오고 이부자이고 이부자가 들어오시 둘 다 접었던 게 무효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135표가 나왔는데 결국 203명의 3분의 2는 135표에서 된다고 하는 수학자의 견해를 빌려가지고 통과시킨 법이 4.4.5 개헌인데 그때 그 당시 신문은 제2차 개헌을 제대로 설명하는 헌법 표제도 없고 신문 보도도 없습니다. 전부 이 대통령의 임기조항 철폐, 중임조항 철폐 때문에 영구직권 의무, 날치기 4.4.5 개헌 그것만 나오지 나머지 부통령 승계조항이라고 그런 것에 대한 그냥 한마디 보도 없어요. 몰라. 그런데 이제 56년 선거에서 장민이가 당선되고 이기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1960년 선거에서는 만일에 또 장민이가 그 부통령 이기훈에 떨어지면 정권이 자유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죽으시면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훈으로서는 자유당으로서는 부통령제를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해야겠다 해서 3인조, 4인조, 7인조 내렸어요. 세 사람이 누군지 하나씩 감명해서 조장이 찍어난 대로 찍었어. 전 군에서는 집단적인 부정특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기훈이가 820만 표를 얻고 장민이가 180만 표를 갖고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공연한 부정선거가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4월 12일 날 재밌는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신두영 선생이 당시 국무원 사무총장인데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속기록을 어디다 오픈드렸어요. 거기 보면 4월 12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요새 선거가 잘못되고 좀 시끄러운 모양인데 국민들 좀 보고 좀 하시오. 그러니까 내무장관 홍진기가 보고 옵니다. 지금 선거는 아주 적법하게 잘 끝났습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은 국회를 열어서 국회 질의응답을 하면은 자세히 밝힐 테니까 국회만 열리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어떻게 되고요?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장관이 학생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아마 그 야당에서 버티는 마타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홍진기 장관이 잘 챙겼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여러 장관들이 경쟁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그 경쟁적인 거짓말을 가만히 보면서 대통령이 자기 자리를 내놓지 않고 수습할 수 없는 사태, 수습할 수 없도록 사태를 악화시킨 거의보고 난 이것도 반란 아닌 반란으로 봅니다. 진짜 그 엄청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그날 4월 10일 날 국무회의 끝난 이후에 국민들은 정부의 희생이 협조하고 너무 소요가 없기를 바란다는 시국에 전혀 맞지 않는 대통령 당화문이 발표되잖아요. 4월 20일 날 메가나기 장군이 홍진기 내무장관 대표도 대통령 앞에 고백하라. 그날 사정부 이제 홍진기하고 김정일 두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게 홍진기 장관이고 김정일 국방장관인데 그 둘이 와서 그날짜 진상 보고 사유가 일어났다고 했으니 이미 그때는 대통령이 다른 조치를 취할 카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결국 진상을 알고 대통령이 나가서 학생들을 위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고 사임하잖아요. 그러면서 허정 과도정부를 임명하면서 외무장관 허정에게 그러니까 과도정부 맡아서 선거를 다시 하는데 부정선거를 무효하고 다시 하는데 이제 헌법으로 고쳐갖고 내각제로 고쳐라. 다시 국회의원 선거기는 것보다는 내각제로 고쳐자. 그래서 내각제 개헌을 하고 고쳤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2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만은 4.19 혁명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채, 대한민국의 정치에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부가 뭐가 문제되냐면 허정수반의 뜻인지는 모르지만은 허정수반이 호시탐탐 남침을 올리는 북한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어서 북한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군대는 일체 군문에 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정일 장관이나 군 장성들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군인들만 전부 부정투태자와 강도들이 원흉으로 구속이 됐죠. 그런데 이제 결국 민주당 정부가 덧치고 손하니까 청년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군대 부정선거를 왜 군문에 붙였느냐. 군대에서도 부정선거 원흉을 죄졌다. 그리고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군대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리고 장면총이 그랬어요. 혁명적 사태를 우리가 비혁명적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혁명 사태에서 혁명적 방법을 쓰면 시국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인들이 실력 행사를 했잖아요. 송해찬 장관 만나서 김종필이가 만나가지고 당신 부정적으로 제시고 나가시오. 막 이제 장군들이 직접 이제 사령관들 찾아다니면서 협박공원을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당에서 그걸 불문에 붙이고 심파고 박일이 자기 강도 싸움하려 정신없다 군인들 요구를 듣지 않으니까 결국 군대 내에서 일어난 군대 내에서 사회국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5.16 아닙니까? 군대 내에 일어난 사회국 혁명이 5.16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민주당 정부가 지금 할 말이 없는 것은 1960년대 신생 독립국가들의 모든 과제는 근대화였습니다. 그게 근대화가 시대적 시입니다. 뭐 4.19 혁명도 그 기반에는 형식은 부정선거에 대한 싸움이지만은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표현된 것이고 군인들도 결과적으로 방공을 국시에 제시를 하고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헤매는 민생고를 해결한다. 그걸 얼마나 큰 인기였어.
그렇기 때문에 4.19 혁명 과거 4.19 세력들은 학생입니다. 예를 알다시피 군인과 학생은 계급 집단이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 집단이에요. 군인도 신분 집단이고 학생도 신분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혁명은 학생이나 군인들이 계급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신분 집단이 이런 것은 국민적인 공익을 위한 거사죠. 그리고 그 거사로 결국은 5.16 4.19 혁명정부 하고 제가 민주당정부가 포기해버리니까 결국 군인들이 나서서 결국은 4.19가 제기된 혁명과학을 군인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5.16 군사혁명 개판에서 전부 자유당 사람들 처벌받았잖아요. 최인규 사형, 홍진희 사형. 이게 최인규는 구명해질 만한 백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야말로 집행 나오고, 홍진희 씨는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나와가지고 다시 살아났고, 뭐 저도 그 당시 형님처럼 받았습니다만 저도 한 1년 이후 2년을 해서 빵이 됐죠. 그 당시 그런데 거기 그때 제일 중요한 목표가 2차 그 당시 시대 정치는 근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라고 하는 약속을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이행하는데, 경제건설을 하다 보면 국민들의 우리가 한국이 당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 기호도 아니고 막대기 기호로 썼던 문자 해동률의 이제 80% 이상, 87%의 문자 문맹률을 20% 이하로 줄이고, 이제 문자는 했지만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박정희가 정권 잡아가지고 결국은 18년간 밀어붙이면서 경제를 키웠고 근대화의 상당한 부분을 지금 그냥 해결해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바로 해야겠고, 이승만 박사에 대한 평가도 바로 해야겠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책을 한권 써야겠다.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승만 박사가 역사에 지워져 있는 이승만 박사를 다시금 우리 역사 속에서 살려내자. 그래서 이승만 박사 법을 썼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공헌한 것을 다 썼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 대통령과 싸웁니다. 인권 문제 가지고 시위를 하고 미군 철수했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외국의 국가원소 소리를 높여가면서 싸운 사람이 유일하게 카터입니다.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던 브라운 박스를 제출했던 미국 대사와 싸웠지 닉슨하고 직접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카터 대통령과 직접 싸웠습니다. 그리고 딱 결정하고 그러면 미국 철수를 해라. 그들이 꽝 쳐놓고 자주국방으로 돈을 걷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명한 중화공업 아닙니까? 중화공업을 위해서 엄청난 비전을 씁니다. 전 경제감독을 총동을 해가지고 지금 방산을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전부 만들었는데, 초창기에 물건이 거의 팔리지 않고 가동률이 2%에서 3%였어요. 2% 3%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자는 나가야 하는데 물건은 안 팔리고 가동은 안 되고, 그런 답답한 환경을 있는 상황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해버립니다. 시해를 당해서 전두환 정부에 수입되었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 앞에 만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GDP의 51%가 되는 외채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렇기 때문에 중화공업을 공매 처분해라. 우리 힘으로는 감당 못하니 공매 처분해버리자. 그리고 외채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자. 이게 남도우 선생의 거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401 수석이, 제가 그때 총재비서실장한테 회의에 참가했었는데, 401이 우리가 이게 외채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빚을 얻어라 했더니 경제 관련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채도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 우리가 공매 처분합시다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전임자께서 뜻이 있어서 만든 사업을, 자주국방을 위해서 만든 사업을 우리가 좀 견디기 힘들다고 고물처분 해버리면 빚도 갚는 것이 아니고 사업만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공의 수사법으로 제 기억으로는 495불까지 외채가 올라가는 것은 견딥니다마는 그 선을 넘으면 우리가 공매처분 안 거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가지고 외채가 460억 불에 달했는데 3조 호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3조 호황 넘으면 지금 황당한 얘기 저는 들리겠다만 이 재밌는 통보가 그때 외채가 GDP의 52%로 전 신문이 외채 망문을 쓸 때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제2의 유가 파동이 일어나고 1배럴당 40%인데 3조 환율이면 유가가 40달러에서 20달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중기제도의 금리가 40%가 되니까 달러 비추고 있는 나라를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확 떨어져서 10%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1불당 250원 되는데 15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불안자 합의에서 일본 엔화가 떨어져. 이 3조 호황이 오면서 2% 3%밖에 가동 안 되던 이 중화공들이 아주 100% 가동되는 거예요. 이 거의 100% 가동돼갖고 몇 개월 내에 GDP의 52% 차지하던 외채가 15%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래서 한국 경제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전두환 대통령 부분을 유한선 우리 대통령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 부분을 쓰지 않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외채 마구문으로 끝내버려야 한다는 우리가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언급하게 되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대한제일회 업무보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열 이틀 전에 대한제일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88 올림픽 유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시한 양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잊어버렸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대한제일회 업무보고 나오니까 박 대통령이 하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또 남도구 장관이 우리 한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림픽 유치는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 반대는 당신은 경제를 살리고 유치는 내가 해보겠다. 그래서 정주영 씨하고 다시 문을 해가지고 결국은 올림픽을 해가지고 한국이 아주 가장 유명한 거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화공을 메이커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올림픽의 제안자도 박정희 대통령이지만은 이걸 성공시킨 것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 언급 없이 이승만 박정희로 끝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쓴 김에 다 써버린 것이 거의 우리 4.19 세대가 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항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제 체험담을 그냥 썼기 때문에 그냥 반론을 제기할 일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나름대로 아마 경제 성장의 양, 경제 성장의 내용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훨씬 능가하는 업적을 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때 만들어놓은 중앙공업과 방산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의 먹거리가 되었지만은 먹거리가 되어서 지금 한국이 방산 분위기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치인의 운명은 비참합니다. 지금 묻힐 자리가 땅이 없어서 난리예요. 결국 이제 보나파트 나폴레옹의 무덤에는 꽃이 없지만은 빅토르 유고의 무덤에는 꽃이 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정치인들은 한번 시간 끄고 나면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러나 우리는 결국 저는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북한공대를 공부해서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북한은 1948년 4월 5월 50선거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승만을 민족 분열의 원흉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승만을 민족 분열의 원흉으로 만들어야만이 남한이 변해가지고 북한이 전통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에도 계속되었고 지금까지도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자연인 이승만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대한민국 성립의 정당성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뒤를 이었던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에 대한 진영 공격이 아니라 그래서 북한은 이승만 비방을 못 들은 채 있어요. 정부가 못 들은 채 하니까 좌파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나서갖고 이승만을 역사 속에 지우는 이승만 진기운동이 지난 7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존재와 기여와 업적을 완전히 국민들이 망각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역사가 70년 계속되는데 다행히 몇 가지 사실이 일어났으면 제 자랑은 아닙니다. 제가 건국사의 개인식을 쓰고 유한성 대통령을 쓴 후에 이승만 박사를 다시금 알게 됐잖아요. 다시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승만 박사 문제 저렇게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26일 날 그 이승만 대통령 148주기를 바라보면서 이승만 박사가 85세 때 우리가 그분을 하야시켰는데 이제 내 나이로 85세다. 그러니 나 혼자라도 가서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참배해서 이승만 박사님과 화해를 하고 싶은데 혼자 가는 것만 내 생각이었느냐. 그래서 제가 가톡으로 4.19 활동했던 친구들한테 나 이런 뜻을 가지고 3월 26일 날 11시까지 이승만 대통령 묘지에 가서 참배자에게 설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도 다 모여갖고 그날 일요일 날임에도 불구하고 했더니 그것이 이상하게 전기가 되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를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밤이라고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제대로 밝혀서 우리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을 대통령 내외에 가는 법률에 의해서 기념관도 그리 보고 그때는 거기에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적시를 해서 우리 후세의 비관도 삼자. 우리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13명인데 13명 가운데 최초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을 내외에 관여할 법률로 만들자는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난 이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 추진위가 만들어갖고 지금 이제 겨우 우리가 6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140억 정도밖에 안 거쳤습니다. 한 8만 명이 참여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강 포럼에서 나라의 장면을 걱정하실 분들이 좀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걸 바라면서 제 얘기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